안녕하십니까. 4주차 부동산 자산관리론 4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의 그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설명을 하다가 그 관련된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조금 끊겼습니다. 그 부분서부터 다시 이어나가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의 주제인 미국의 부동산 자산 관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제 한국산업교육원이 실시하는 공인 민간 자격인 빌딩 경영관리사가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빌딩 경영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 과목이 빌딩 관리개론, 빌딩 행정관리론, 빌딩 관계법규, 빌딩 경영위험관리론, 빌딩 경영관리 실무가 있고요. 이 빌딩 경영관리사 자격은 공인 민간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민간 자격 중에서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은 자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시장에서 좀 보편적으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집합관리사와 매경 부동산 자산관리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먼저 매경 부동산 자산관리사는 한국 부동산 자산관리사 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1차가 부동산 자산관리 개론, 주거용 부동산 자산관리, 2차가 부동산 경매 자산관리, 토지 자산관리, 상가 빌딩 자산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관리사는 한국집합건물진흥원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시험 과목은 집합건물법 개론, 민법 개론, 집합건축물 개론 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매경 부동산 자산관리사와 집합건물관리사는 이제 등록 민간 자격이고요. 좀 그러다 보니까 공신력과 실효성 측면에서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자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취득하고 있는 자격이 CPM이라고 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CPM은 이제 한국 CPM 협회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이 한국 CPM 협회가 미국의 IREM의 한국 지부입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은 이제 한 과목입니다. 종합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마케팅과 임대 관리, 금융 분석, 건물의 물리적 자산 관리, 리더십과 인적 자원 관리, 그리고 부동산 금융과 가치 평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 시험을 치르고요. 그다음에 윤리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일정한 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지 CPM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번 시간의 주제인 외국의 부동산 자산 관리 제도 중에 미국의 부동산 자산 관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부동산 자산 관리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관리 제도가 우리나라 같으면은 정부의 정책 또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조금 발전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좀 다르게요.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자생적으로 이제 발전되어 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자산 관리 제도의 역사 또는 변천이 곧 전 세계의 그 부동산 자산 관리 제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자산 관리 제도 또는 부동산 자산 관리 시장의 발전 과정을 시대별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관련 자격 제도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적입니다. 먼저 이제 1920년대에서 50년대를 살펴볼 텐데요. 1920년대 전까지는 미국에서도 부동산 관리는 해당 건물을 소유한 소유주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가지고 빌딩을 매입하고요.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 이후에는 이제 기업들이 사업을 급속하게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 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요. 이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대형 빌딩들이 속속 이제 건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까지는 소유자들이 직접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소유자들이 건물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게 되면서 건물 관리업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소유자와 관리자들이 협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1921년에 설립된 빌딩 소유자 관리자 협회입니다. 줄여가지고 이제 약칭으로 보마라고 BOMA라고 이제 하는데요. 뭐 그 뒤에도 보면 이제 이 보마라고 하는 단체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1930년대 이제 대공황이 발생했습니다. 29년 30년 해가지고 대공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공황은 그 부동산 자산관리업이 획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1930년대 이전까지는 부동산 관리가 시설 관리 단계에 머물렀는데요. 근데 대공황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이 대규모 부실 자산 그리고 부실 부동산을 인수해 가지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영의 측면에서 재산 관리로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시설 관리 FM이 주된 대상이었는데 이제 대공황 이후에는 재산 관리 PM이 주된 초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공황의 여파로 주택 소유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은행하고 보험회사 이런 그 기관 등에서 주택 관리를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거용 부동산 관리에도 재산 관리의 개념, PM의 개념이 좀 강조되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 재산 관리, 임대주택 관리자의 업무가 주로 이제 임대료 수금 그리고 유지 관리에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관리인에 대한 수요도 대폭 증가했던 시기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 공황이 끝난 후에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의 소유가 점차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회사로 이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부동산 관리인 그리고 관리회사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건물 관리업이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1933년에는 부동산 관리협회, 약칭 IREM이라고 하는 부동산 관리협회가 설립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관리협회 IREM도 미국의 역사에서 계속 나옵니다. IREM은 1936년에 처음으로 협회 차원의 교육과정을 개설을 했고요. 오늘날까지 교육, 실무 및 윤리 분야에서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동산 자산 관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38년에는 CPM이라고 하는 자격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부동산 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194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부동산 관리자 또는 CPM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 관리자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은 유럽에는 굉장히 큰 피해를 미쳤지만은 미국에는 별 피해를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그 전후 복구라고 하는 개발 수요가 굉장히 커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경제가 호황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층 아파트 그리고 고층 상업용 빌딩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이제 호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럼 고층 건물, 고층 아파트나 고층 상업용 빌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그런 그 고층 건물에는 그 복잡한 설비하고 시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복잡한 설비와 시설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면서 부동산 관리업도 각광을 받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게 이제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입니다. 그래서 요 70년대 미국은 이제 부동산 금융업이 발전을 했다가 또 침체를 했다가 하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관리업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1960년 초반에 리츠가 미국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 또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적은 자본으로도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금융기관 그리고 투자은행들이 리츠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9년에는 투자 자금, 그러니까 자산이 10억 달러였는데요. 바로 다음해 1970년에는 130억 달러로 13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제 리츠 시장이 활성화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개발 시장도 급속도로 팽창하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개발 사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대출형 리츠,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겠죠. 그래서 이 대출형 리츠가 크게 발달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973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제 석유 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리츠 시장도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었고요.
특히 이제 그 앞선 해 그 대출형 리츠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었는데 타격도 상대적으로 이제 심각했겠죠. 그래서 1973년에는 리츠 회사가 154개였는데 1975년 2년 뒤에 68개로 거의 절반 이상이 도산하고 파산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 위주의 대출형 리츠는 이제 대출 금리하고 예금 금리가 역전되면서 대부분 파산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리츠 회사들이 위탁 관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아니라 위탁 관리, 남한테 이제 관리를 다른 기업에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츠 회사들은 뭐 자기네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아니니까 좀 도덕적 해이가 발생을 했었을 테고요. 그래서 그런 리츠 회사들이 도산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이제 굉장히 뭐 다양한 진보가 발생을 하지요. 그래서 아까 뭐 대공황 뒤에 이제 그 FM에서 AM으로 업무 영역이 전환되고 확대된 것처럼 이 시기에도 이제 리츠 회사들은 자산 관리를 위탁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하는 형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그런 운영 체계를 갖추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수익이 언제 발생하는지 그리고 자금을 언제 회수해야 될런지 뭐 그런 시기 등을 예측하기가 쉬워졌을 테고요. 그래서 자금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의 자산 관리가 이제 투자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상업용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주택 관리를 함에 있어서 수익성 극대화를 중심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개인이 투자한 주택 자산을 관리하는 전문 관리업자가 주택을 가장 양질의 상태로 오랜 기간 보존하고 또 투자된 자본에 대해서 가능한 최대의 순이익을 보장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약간 그 AM으로 전환되는 그런 그 시초 단계이다라고 초기 단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IREM은 공동주택의 전문 관리자 수요가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요. 이에 부응해서 75년에 ARM이라고 하는 자격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ARM은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자격을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주택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거주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자격입니다. 한편 이제 분양 공동주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소유자 협회,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소유자들이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분양 공동주택을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 소유자들이 협회를 만든 그 CA라고 하는 것, CA에서 이제 관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1973년에 이런 분양 공동주택 협회 CAI라고 하는 데서 관리자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이제 PCA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1973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하고 90년대를 살펴보면요. 1980년대,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석유 위기가 1973년 4년에 1차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1979년 80년에 2차로 석유 위기가 이제 또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경제가 좀 불황으로 갔겠죠. 전 세계 경제가 불황으로 갔었는데요. 1980년대 초반에는 이제 좀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좀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도널드 레이건이 이제 당선이 되고요. 도널드 레이건은 주된 그 정책이 감세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서 부동산 시장이 또 호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1980년에 이제 세제 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동산의 감가상각을 가속화시켰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의 가치를 갖다가 감가상각할 때 굉장히 빨리 감가상각되도록 만들어 버렸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감가상각비, 즉 비용이 커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준 순이익이 감소를 하고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그 세금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제 개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83년에는 저축 대부 조합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축 대부조합에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도 시작하게 되었고요. 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조치들 때문에, 그러니까 세제개혁과 규제 완화라고 하는 제도적 조치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었고, 그다음에 과잉 투자가 유발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에는 이제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초과 공급된 도심의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호텔이라든지 골프장, 레저 시설 등의 개발 사업들도 유동성 위기 때문에 뭐 파산에 이른다든지 하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1980년대 초반에 세제 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부동산 투자에 유리한 규정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1986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었고, 그 위축이 이 세제개혁안의 폐지 때문에 가속화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에,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굉장히 많이 해줬던 그 저축 대부조합도 이제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된 거죠. 이제 파산을 할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위기는 산업 전반으로 보면은 좀 어떤 활로를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989년에 미국 정부에서 금융기관 구조조정 관련 법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연방예금보험공사 산하의 정리신탁공사 RTC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신탁공사 RTC는 파산한 저축대부조합의 자산을 처분하고, 그다음에 저축기관들 중에 회생 가능한 저축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엄청난 양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채권, 부실에 빠진 거죠. 이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신탁공사가 이런 자산들을 처리하면서 부동산 관리회사는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자산관리 차원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FM에서 PM으로 옮겨왔다라고 하면 1980년대 말 90년대 초반 해가지고 PM에서 AM으로 이제 수준이 좀 전환되었다, 발전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정리신탁공사가 이제 부실 채권과 부실 부동산 자산의 처리 방법으로 워크아웃을 활용을 했습니다. 워크아웃이라는 말 요즘에는 많이 쓰이질 않는데요. 19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그 구제금융 위기에 있어서도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워크아웃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그 정리신탁공사가 워크아웃을 활용하면서 부실 자산의 처분을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관리회사의 업무 영역이 이제 재산 관리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산 관리로까지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아웃은 이제 그 부실 그 기업이 있을 때 그 부실 기업에게 뭐 대출을 해준 그런 금융기관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금융기관들은 이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 채권 금융기관의 주도로 구조 조정을 통해서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해서 채무 상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으면은 그 채무 상환 능력을 기업의, 그러니까 파산 위기에 빠진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향상시켜가지고 결국 이제 돈을 대출했던 대출금을 상환받겠다라는 그런 목적이었겠죠. 이 워크아웃은 채권 금융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그 부실 기업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턴어라운드라고 합니다. 뭐 많이 사용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의 주도로다가 이런 그 부실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일련의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법정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법정 관리는 그 워크아웃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요. 워크아웃은 그 금융기관의 채권을 동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갚아야 될 거 갚지 않게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실 기업을 회생시키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법정 관리는 금융기관의 채권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거래 채권까지, 그러니까 어디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원자재를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뭐 대금을 정말 즉각적으로 지불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채권까지도 이제 동결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채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빌려줬던 걸 받으려고 하는, 또는 못 받았던 걸 받으려고 하는 채권단이 이제 복잡하게 구성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기업의 어떤 그 부실 기업을 회생시키려고 하는 작업들이 좀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1990년대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그 부실 기업을 회생시키는 어떤 방법으로다가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는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에 뭐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 1990년대 그 이후에는 굉장히 그 미국이 경제 성장을 굉장히 그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제 성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자율도 그 이전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임대료 그리고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었고요. 또다시 이제 부동산 시장은 큰 호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1990년대 초반 이후에, 그러니까 중반 이후에 보면은 리츠 회사들의 자산 규모가 1990년에 60억 달러였는데요. 불과 8년 뒤 1998년에는 3천억 달러로 한 50배 정도 뛴 거죠. 이럴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큰 호황을 맞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특히 이제 그 이전까지는 주로 리츠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주거용 리츠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의 투자자를 대거 유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주거용 부동산 자산 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자산 관리자하고 주거용 부동산 자산 관리자는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자산 관리자의 경우에는 뭐 임대차 관리라든지 인적 자원 관리, 그 다음에 또 뭐 자산 가치의 평가, 자산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정보나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거용 부동산 자산 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요 1990년대에 들어서 이제 굉장히 큰 상업용 부동산 자산 관리 회사가 미국에 많이 있었는데요. 뭐 CB 리처드 앨리스, 약칭 CBR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 그럽 앤 앨리스, 이런 그 상업용 부동산 자산 관리 회사들이 요 시기에 임대 전문 회사들을 인수합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에서부터 시작해서 투자, 컨설팅, 자산 관리에 이르는 부동산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종합부동산 서비스 회사로 1990년대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는 부동산 회사들이 기업 합병 그리고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회사 규모를 키우고 서비스의 전문화를 가속화시키면서 성장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도 이런 그 인수합병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003년에 예를 들어 보면 2003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CBRE가 또 다른 대형 그 상업용 부동산 자산 관리 회사인 인시그니아 파이낸셜 그룹을 인수를 했고요. 이 CBRE가 또 2006년에는 템멀 크로우 컴퍼니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 부동산 자산 관리 회사들의 기업 인수 및 합병이 지속되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자산 관리는 대형화되었고 종합화되었고 세계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관리의 핵심이 단순하게 어떤 필요한 서비스를 정말 그 수요자들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해법,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그 자산 관리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대에는 굉장히 많은 게 달라졌죠. 그래서 경제 상황도 달라지고 또 경제를 둘러싼 주변 환경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전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뭐 온라인 마케팅,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경영, 임차인을 최우선으로 자산의 상태를 유지하려 하는 기술, 뭐 이런 것들에 부동산 자산 관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미국의 그 부동산 관리 자격 제도를 갖다 살펴볼 텐데요. 미국의 부동산 자산 관리 제도가 그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뭐 시장이 뒤따라간 것이 아니라
시장이 주도해가지고 민간이 주도해가지고 부동산 자산관리 좀 어떤 시장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리 자격 제도도 정부가 아니라 시장 수요에 부응해가지고 민간 비영리 단체들이 주도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전문 관리자의 수요가 점차로 증가하게 되자 민간 단체들은 부동산 관리사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그런 자격 제도를 갖다가 도입을 했고요. 그런 자격 제도를 좀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자격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격 제도는 그 IREM 부동산 관리협회에서 인증하는 자격 제도하고 그다음에 CAI 분양 공동주택 협회에서 운영하는 자격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일반적인 부동산 관리사 제도, 부동산 관리 자격증은 관련 협회에서 교육, 시험, 그리고 경력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주로 이제 시험을 통해 가지고 자격을 부여하죠. 그리고 나서는 뭐 일부 그 사후적으로 뭐 실무 교육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력까지는 살펴보지 않는데요. 미국에서는 교육, 시험, 그리고 경력까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보마 빌딩 소유자 관리자 협회에서 배출하고 있는 수여하고 있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부동산 경영사 RPA라고 하고요. 설비 유지 경영사 SMA라고 하고 시설 관리 경영사 FMA라고 하는 이런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관리 제도는 가장 공신력 있는 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선호되는 자격이겠죠.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관리 업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고 선호되는 자격은 부동산 중개업 협회의 나르라고 합니다. 산하의 그 부동산 관리 협회 IREM이 있고요. 계속 말씀드렸죠. 그 IREM에서 수여하는 CPM이라고 하는 자격 제도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말로 해석하자라고 하면 뭐 공인재산관리사 뭐 이 정도가 될 텐데요. CPM은 현재 IREM이 인정하는 부동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요. IREM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 IREM에서 부여하는 자격 제도 중에 하나가 ARM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ARM은 주거용 부동산 관리 분야의 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ARM이 되기 위해서는 ARM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IREM에서 부동산 관리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학점을 취득하고요. 그다음에 자격 시험에 통과해야 하고요. 그리고 윤리 규약에 서명하고 최소한 한 개 단지 이상에서 현장 경험을 해야지 ARM이라고 하는 자격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시험을 치르고 그다음에 또 경력이 있어야지 자격을 자격증을 수여받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제도는 주로 이제 분양공동주택협회 CAI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AI라고 하는 그 분양공동주택협회는 분양공동주택 CA에 관한 전국 규모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국이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질 않지만 미국 같으면 전국 또는 뭐 전미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버리면은 즉 내셔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CAI는 뭐 내셔널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요. 그 내셔널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굉장히 큰 규모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CAI 같은 경우에는 1995년에 CMCA, AMS, PCAM 등의 분양 아파트 관리자 인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CMCA는 주택 관리 업무 경험이 없는 초보자가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CAI에서 운영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요.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해야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초보자가 취득을 하는 거니까 CAI 분양공동주택협회 회원이 아니어도 취득할 수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CAI 분양공동주택협회의 직업수행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그다음에 2년마다 자격인증을 다시 받아야만 하는 자격입니다. 두 번째 AMS라고 하는 것은 이제 CMCA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CMCA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2년 이상 분양 아파트 관리 경험이 있는 주택 관리자가 응시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AMS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점을 또 이수해야 합니다. 반드시 CAI 분양공동주택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고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CAI의 자격인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PCAM은 가장 높은 수준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5년 이상 주택 관리 경험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자격 인증에 필요한 각각의 시험을 통과해야지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숙련된 공동주택 관리자의 자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PCAM 자격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관리에 대한 사례 연구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라고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CAI 분양공동주택협회 세미나 그리고 워크숍에 참가해야 하고요. 3년마다 상급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격 중에 이제 PCAM이 가장 높은 수준의 자격증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전국 조합 아파트 협회의 RCM이라고 하는 자격도 있고요. 전국 아파트 협회의 RAM 그리고 CLP라고 하는 자격도 있고, 전국 주거용 부동산 관리 협회의 PPM 그리고 MPM이라고 하는 자격 제도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자격 제도였는데요. 근데 이런 분양주택 관리사 자격 제도 외에 또 이제 미국에만 우리나라에는 없고 미국에 있는 것이 이제 전문적인 주택 관리 회사를 인증하는 ACC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3년서부터 이 ACC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요. ACC Accredited Association Company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인증을 받은 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그런 기업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ACC는 3년 이상 된 주택 관리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3개 단지 이상의 고객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고, 직원의 25% 이상, 4분의 1 이상이 전문적인 자격 검정 기관에서 자격을 인정받았을 때, 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 ACC라고 하는 것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주택 관리 회사이다라고 인증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4주차에서는 우리나라의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제도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 자산 관리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